이렇게 지금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나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태에서 그 선진국 지수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요번처럼 굉장히 크게 떨어졌을 때는 크게 불을 늘리는 기간이 내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엔 그 연준의 스탠스가 이렇게 좀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하나는 미국 정부 혹은 그 연준이 중국을 의식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것은 다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준율 인하하면서 중국 경제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첫 번째 그 네이티브에서 책에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중국 경제도 뭐 그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투자의 관점을 제시하셨는데 지금 중국 투자 관점으로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다들 지금 뷰가 좋단 말이죠. 금리 인하를 하고 유동성을 막 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되돌이켜보면은 미국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그 뭔가 대책 발표했을 때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기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중국 투자는 좀 저는 아주 좋게 보진 않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기본은 이제 미국 투자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왜 이렇게 지금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나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가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공급망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공급망이 안 좋은 거는 중국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는 이제 공장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에서 요즘에 올림픽 때문에 그 전면 봉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텐진이라든가 뭐 이런 한 1,500만 되는 도시들도 뭐 오미크론 환자가 한 명 나올 때마다 그걸 전면 봉쇄를 하다 보니까 그 공장에서 물건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면 봉쇄를 하는 거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방역 대책이.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 때까지는 그게 이어질 거라는 얘기죠. 올림픽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몰라요. 더 그게 오래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공급망 이슈가 풀리질 않고 그리고 현재도 물가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7%까지 올랐는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게 중국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힘든데 중국이 여기서 또 정책을 바꿨다? 그럼 오미크론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런 식으로 이 공급망이 또 이렇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중국이 정책을 바꾸기 전에 그게 힘든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그 환율을 자기네들이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달러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또 그 위안화 환율은 또 이게 높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 지준율을 인하를 하면서 원래 지준율 인하하고 막 이러면은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높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워낙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원자재를 위안화로 사오거나 이럴 때 달러로 이제 바꿔서 살 텐데 그러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인플레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 자국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준율 인하를 한 건데 뭐 일부 뭐 그래서 이제 생활 필수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좋아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공급망 이슈라든가 이런 인플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런 아주 강한 그 통제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나 공급망 이슈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또 이제 막 올라갈 만한 그런 것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지금 그 연준이 좀 강하게 해가지고 요번에 좀 많이 떨어지면 오히려 그 인플레 같은 경우도 그 자연스럽게 좀 내려갈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자체가 그래서 지금 아주 초기에 좀 잡아서 그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 게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나 미중 패권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의 스탠스 자체가 중국에서 계속해서 공장을 빼내고 자신의 서플라이 체인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장을 옮기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미국 자체의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미국의 블록을 만들게 되면 미국이 해야 될 일은 물건을 많이 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물건을 많이 사주려면 결국은
이 미국하고 우방인 나라들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국이 잠깐 좋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푸는 거는 중국 쪽은 별로 안 들어가고 미국에 이제 협조를 하는 나라들 위주로 아니면 미국에 투자한 거 위주로 해서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차라리 미국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장기간으로 봐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뭐 중국 투자한 분들도 그렇고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신흥국의 자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게 이제 정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신흥국 증시는 무너질 것이다. 이게 이제까지의 많은 분들의 예상이었단 말이죠. 네. 이게 현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완전히 무너진다 뭐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있으면 예전에는 금리 인상이 있었던 게 그때는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 인상이 있었던 거였었고요. 지금은 물가 인상과 그 금리 인상이 이제 같이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신흥국이 뭐 완전히 무너진다기보다는 거기서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신흥국들 그런 신흥국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버틸 수 없는 신흥국들은 굉장히 디폴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겠죠. 그래서 뭐 남미라든가 이런 그 재정 상황이 안 좋고 터키 같은 데가 지금 나락으로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흥국들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수출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기업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신흥국들은 뭐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쪽으로 그 요번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 쪽으로 수출 같은 것도 많이 되면서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거는 미국도 빠지고 한국도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 건데 그게 기업 펀더멘털이라든가 이런 게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현금 인출기 비슷하게 한국에서 이제 돈을 빼내가면서 안 좋은 거니까 한국 증시는 뭐 그 다음에 지금 좀 많이 빠지면 또 V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떤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연준의 스탠스가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거 공급단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파월 의장의 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해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매파적으로 발언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 뭔가 미중 패권 전쟁 네. 차원에서 뭔가 네. 이렇게 의도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물론 이제 뇌피셜이죠. 이게 루머이기도 하고. 이런 생각에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뭐 그러니까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지금 현재 갑자기 스탠스가 바뀐 거는 파월보다는 그 바이든의 실책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파월은 그 요번에 그 연준 이사로 이제 재지명이 되느냐 마느냐 이걸 갖고 있었는데 원래 뭐 그 연준 재지명은 거의 한 그 전해에 9월 달 정도에 다 이제 끝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12월 중순까지도 계속 재지명을 안 했어요. 그 재지명을 안 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파월이 이거 인플레 때문에 안 되겠다. 내가 지금처럼 만약에 금리 올리고 양적 완화에 그 줄이고 그다음에 QT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뭐 증시는 완전히 박살 났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파월은 가뜩이나 그때 당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브레이너드 같이 비둘기파적인 사람을 연준 이사로 앉히겠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 파월이 그렇게 비둘기파적이 아니라 매파적으로 나갔을 경우는 증시도 망가지고 자기도 연준 이사에서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건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바이든이 자기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파월도 이제 재지명을 하면서 또 요번에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기 지지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게 물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가는 꼭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파월은 이제서부터 좀 강하게 지금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안 좋아질 거는 뻔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기 전까지가 자신의 구조조정을 하기 가장 좋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헝다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어났던 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중국은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고 한국은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미국 정부 부채는 솔직히 돈 찍어가지고 그냥 풀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긴축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요번에 또 국채도 굉장히 잘 팔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기가 오면 올수록 미국의 국채라든가 미국 달러 가치로 회귀하는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을 때 외환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도미노로 그 도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를 하고 제로금리일 때 자신들의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그나마 좀 펀더멘탈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이제 뭐 미국이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런 그 파월의 재지명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늦었고 공급망 이슈도 풀리질 않았고 거기다 오미크론 이슈도 이제 이 코로나도 이제 잡힐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잡히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급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은 의도치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은 이제 앞으로 데미지를 입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또 부도가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준율을 좀 인하하면서 중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살 수 있게 숨통을 좀 틔워주는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 지준율 낮춘 거는 그 뭐 100% 의도를 그렇게 미국이 안 하고 했을 수는 없다.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올린 거는. 하여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결과로 네. 신흥국,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은 상당한 타격, 우리가 소위 양털깎기라고 표현되는 자금의 유출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또 하나의 경제 위기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또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라. 지금도 금리 인상만 해도 불안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지게 되는 현상들, 거기에는 이제 신흥국의 어떤 문제,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 그렇잖아도 기업 부채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내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분들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1980년도에 그 폴 볼커가 그때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잖아요.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것 지금 같아요. 슬슬 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막 올라가는데 금리까지 같이 올려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대비를 하는 그때 어디가 부도가 많이 났었냐면 남미 전체에서 한 개 국가 빼놓고 전부 부도가 다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거기도 국가 부채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폴 볼커가 거의 한 20%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작살이 났었고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깜짝 안 해요. 그렇죠. 깜짝 안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스탠스를 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는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대신에 미국이 어떤 나라한테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지금 다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를 다시 해준다거나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거기서는 이제 빠져나가지 않겠죠. 이거는 미국처럼. 지금 우리도 통화 스왑이 끝났나요? 끝났죠. 다 끝났고 일부러 다 끊은 거예요. 다 끊어놓고 우리한테 붙으면 내가 통화 스와프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증시도 많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돈을 많이 빼내갈 거라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그 통화 스와프를 딱 해주는 순간 그 나라는 디폴트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근데 하긴 그 코로나 때도 그 달러 환율 엄청나게 강세되고 했을 때 그렇죠. 스와프 그 뉴스 하나로 모든 게 다 안정이 쫙 됐긴 했었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헤지 펀드가 그 나라는 건들지 말아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화 스와프를 다 해준 것도 아니에요. 유럽하고 뭐 영국하고 일부 국가들하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뭐 일본이나 뭐 이런 국가들만 해줬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좀 크기도 했고요. 그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이 또 무너지면 미국도 같이 무너지기 그렇죠.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해준 경향도 있긴 하지만 미국이 뭐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올리고 뭐 이러면서 자기의 이제 펀더멘탈을 좀 강하게 하는 와중에 이제 신흥국이 무너진다면 그때는 미국의 이제 스탠스를 어떻게 미국한테 이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흥국을 살려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남미 같은 경우도 그때는 198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련 쪽에 많이 붙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동구권하고 소련 그 소련에 많이 붙은 그 남미하고 얘네들이 거의 다 디폴트를 났었거든요. 그리고 한 내리 10년간 그러니까 한 80년대 내내 디폴트를 뭐 멕시코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는 뭐 5-6번씩 맞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미국이 자기네들하고 이제 좀 척을 진 나라들, 걔네들은 완전 버릇을 그때 한번 잡더라고요. 예, 아주 그지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예, 그 미국한테 아주 충성을 다했죠. 그러면서 이제 3조 호황이 딱 왔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큰 그림으로 보면 아마도 이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는 와중에 우리가 증거는 없으나, 예, 그렇죠. 증거는 없으나 심증은 있다. 예. 그리고 또 결과로 나타나니까. 그렇지. 이제 예. 어쨌건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 바이든의 실책이 됐든 뭐 이런 국내 문제로 뭐 이렇게까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런 어떤 급작스러운 긴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 그러나 어쨌건 결과적으로 이게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에는 상당한 이제 위험이 되는 거고. 위험이 되죠. 예. 이게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소위 미국의 부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다른 나라는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렇죠. 이게 소위 양털깎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럴 때 그 만약에 그렇게 신흥국이 위기가 왔을 때는 그 미국의 이제 헤지 펀드들이 딱 들어가 가지고 이제 헐값의 자산 쫙 그렇죠. 사모으고. 그래서 그 1990년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동아시아 위기가. 그랬을 때 그 한국하고 동아시아 쪽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왜 어려웠었냐면 그때 외환 보유고를 다 헐어가지고 그 나가는 이제 외국인들을 다 잡았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 외환 보유고가 다 털려가지고 결국은 IMF한테 이제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그 위기가 옵니다. 러시아 위기. 그래서 이제 그 롱텀 캐피탈 뭐 거기도 이제 망하고 그랬었는데 노벨상 받은 사람들끼리 만든 LTCM인가 하여튼 거기죠. LTCM 같은 데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러시아가 그 러시아 디폴트를 하면서 뭘 했었냐면 자기의 자국에 있는 달러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는 건드리질 않았어요. 건드리질 않고 그냥 부도를 내버린 거죠. 그러면은 그 민간 기업들이 다 무너집니다. 민간 기업들이 대신에 국가 부도가 없기 때문에 IMF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국가 구조 조정을 못해요. 근데 IMF가 들어오게 되면 걔네들은 국가 구조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국가 구조 조정을 하게 되면 알짜 기업들이 전부 외국 그 헤지 펀드한테 다 넘어가고.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서 그 외환 보유고를 헐어가지고 그 환율을 방어하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예. 98년도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마도 그런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외환 보유고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그러니까 개인 민간 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그 민간 기업 부도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예. 민간 기업 부도로 끝나버리는 거고 국가가 망하지 않으니까 구조조정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대신에 실업률은 엄청나게 치솟죠. 실업률은 치솟고 그다음에 그 부도 나는 이제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도 중앙은행 같은 데서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일부 살릴 수 있는 이제 국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살리고 하겠지만 굉장히 알짜 기업들이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건 이제 그 우리 그냥 한번 시장을 이런 위험 저런 위험 한번 이제 끄집어내 보는 거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이렇게 흘려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신흥국 시장은 환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IMF 악몽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것이냐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 스탠스인데 금융위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전제 조건이 확실한 거 하나는 분명하게 환율 여기 환율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자유 그 태환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분위기가 만약에 만들어지게 됐을 때 역시 또 환율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서 MSCI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미국이 확 붙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도 이제 미국에 붙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 뭐 환율 그렇게 풀고 그다음에 뭐 그 선진국 지수 들어가고 이런 건데 지금 선진국 지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선진국 지수 들어가려고 하는 게 주식시장을 키우겠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환율 다 풀어놓고 선진국 지수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선진국 지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환율이 안정돼 있을 때 하는 건 괜찮은데 환율이 굉장히 현재 그 불안하고 앞으로 얼마나 환율이 오를지 모르는데 미국이 지금 돈줄을 죄면서 그러면 환율이 뭐 어차피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인데다가 거기다가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태에서 그 선진국 지수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게 아닌가. 근데 어차피 뭐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지금 이제 뭐지 MSCI 그 협상 들어가고 나면 이제 워치리스트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고 그 가운데서 몇 년의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단지 이제 그러한 액션을 할 만한 용기가 지금 있을까 정부 금융이나 이런 워낙 뭐 이제까지 안 하는 논리가 전부 환율이었잖아요. 우리가 환율 개방하면 우리 또 IMF 때처럼 또 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환율은 도저히 국가가 방어할 수 없는 거다. 시장의 논리지. 이게 정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한국 주식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애플 지금 투자할 만해 60% 투자할 만해 현금에 그리고 나머지 40%는 말씀하신 대로 2.5%씩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되면은 그때마다 10%씩 사면 돼. 이해가 됐어요. 한국 주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신흥국에 대한 이런 여러한 그것이 실제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런 불안감이 퍼져 있으니 파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미 많이 떨어졌으니 그냥 버티면 다시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항상 보면 10년에 한 번씩 점프를 하거든요. 10년에 한 번씩 점프를 하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저는 이제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하고 이제 제로 금리를 한 상태에서 지금은 좀 그때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가끔가다 위기가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이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신용등급 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2018년도 10월 달에 금리를 올리면서 한 25%, 24% 정도 빠졌던 그런 위기라든가 그럴 때 이제 한국 시장도 같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기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구조적인 위기다 이렇게 보이진 않는데 한국 시장은 그때 어땠었냐면 2000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200에서 1800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했으니까 지금 3,000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3,000에서 3,300에서 2,700을 왔다 갔다 할 거다. 그게 앞으로도 한 10년간 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이제 사이클 주식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내수주면 계속 올라가죠. 예, 그것도 이제 전 세계적인 내수주.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예, 이제 사이클을 타게 될 때고 어차피 지금 한 2,700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일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버티는 게 맞고 과매도 기간이니까 버티는 게 맞고 제 책을 사서 읽으셔서 마이너스 3%가 뜨면 파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마이너스 10% 투자법처럼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게 한 40% 정도 빠지고 한국 주식은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주식들. 그게 만약에 내가 현금을 다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전부 팔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친다면 그렇게 80%씩 이제 그 들어가는 주식들을 소액이나 아니면 자기가 일정 비율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지금이 오히려 이제 살 때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항상 그 위기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특히나 이제 한국은 지금 박스 피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과매도 구간에 찬스가 올 테니까 차라리 그렇게 한 마이너스 3% 뜨고 나서 뭐 가끔가다 페이크도 있어요. 마이너스 3% 뜨고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수수료가 좀 나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요번 장 같은 거 한 번 맞으면 크게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평소에 페이크가 있을 때는 뭐 거기서 수수료 낸다 치고 이제 거기서 좀 내가 기다리는 그 구간을 잡고 그다음에 요번처럼 굉장히 크게 떨어졌을 때는 크게 불을 늘리는 기간이 이렇게 한 2,700까지 떨어졌을 때 뭐 줍줍할 수 있는 거죠.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20%씩 빠지고 뭐 이런 그런 장일 때 내가 이제 사두는 거죠. 예, 그럴 때.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공포에 빠져서 뭐 진짜 2,500, 2,000 막 별 얘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때도 이랬거든. 근데 분명히 그 정도까지 이렇게 뭐 그건 뭐 세계 우리 한국 경제도 그렇고 완전히 망가진다는 얘기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 정도로 보이고 지금서부터는 뭔가 투자할 만한 시점이다.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학 개미가 돈을 번 것이지 개미가 돈을 벌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는 2020년도에 미리 투자를 하고 있었던 개미들은 다 손해봤죠. 다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3배 레버리지를 썼던 사람은 뭐 한 300억 부자도 다 털려가지고 이제 깡통 찬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33% 떨어지면 이제 제로니까. 근데 동학개미는 뭐였었냐면 현금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바닥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2020년도에 크게 돈을 벌고 2021년도는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었고.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반드시 그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돈을 버는데 그러려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되냐? 현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이 이제 들어가서 살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들어가서 살 시점은 지금까지 주식을 안 했던 사람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개미가 돈 벌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지금 같은 위기가 있었을 때 분명히 시그널이 이제 마이너스 3%가 뜨면서 시그널이 오는데 그렇게 잘 팔았으면 지금 1월 6일 날 한 90%의 이제 팔고선 매도를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현금을 쥐고 있었으면 지금 뭐 꼭 한국의 주식보다는 요즘 제가 사는 거는 오히려 그 섹터 1등을 많이 사거든요. 테슬라, 예. 그러니까 전기차 1등은 섹터 뭐 테슬라라든가 뭐 리비안 같은 건 좀 보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리비안 주주들 계실 테지만, 예. 그러니까 섹터 1등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섹터 1등도 거의 한 40% 정도까지 빠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한 32.5% 이렇게 빠지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0% 넘게 50%까지도 빠졌다가 40% 뭐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이니까 그런 주식들을 줍줍을 하면 그러니까 꼭 한국 주식이 아니더라도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게 다시 올라온다는 좀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뭐 아마존이다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나 아니면 이런 주식들도 누가 봐도 좋은 주식이고 뭐 메타 뭐 로블록스나 이런 주식도 거의 50%가 넘게 빠졌거든요. 60%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은 요즘에 살 기회인데 그런 살 기회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내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라라는 게 이제 그 얘기죠. 네. 아니 뭐 다른 주식 얘기를 하시니까 괜찮고 그것도 단기적인 관점이지만 또 사신다고 하니까 지금 로블록스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메타라든가 이런 붐에 의해서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상당히 올랐다 지금 뭐 거의 50% 가까이 빠지긴 했어요. 네. 로블록스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테마잖아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런 테마들에 대해서? 그럼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은 주식이라고 보세요. 유니티나 이런 로블록스도. 뭐 앞으로 메타버스의 세상이 올 거고 메타버스의 세상은 반드시 올 겁니다. 예, 올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쪽 시장에서 지금 거의 섹터에서 1등하는 주식들이고 가장 유망한 주식들이고 그리고 걔네들이 또 돈을 아예 못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유저 수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런 주식들밖에 없는데 지금 굉장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소액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한 1%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도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거기다가 몰빵을 쳐가지고 내가 50%를 다 먹겠다 이게 아니라 1% 정도 들어간 다음에 또 10%가 빠지면 또 1%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산을 해놓는 거죠. 걔네들은 섹터 1등을. 그러면 어떤 거 하나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섹터의 1등주들을 그렇죠. 1%씩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기차 1등이라든가 메타버스 1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전자상거래 1등이라든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얘네들이 아무리 봐도 망할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주식들을 1%씩 들어가고 거기서 덜 불안한 게 10% 빠지면 또 내가 또 1% 들어가지.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심리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10% 빠졌는데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한 20% 빠지면 그때 또 들어가지. 이라고 이제 룰을 변경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버틸 수가 있고요. 적게 들어갔으니까 버틸 수가 있고 걔네들이 올라갔을 때는 언젠가 기다리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잡주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이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회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뭐 분식회계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기호 자체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기호 자체가 안 바뀌면서 많이 과매도된 우량한 주식들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테슬라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런 로블록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거기서 섹터 2등이나 3등이나 이런 주식들은 또 이게
기호가 바뀌면서 이 주식들은 그냥 망가지면서 끝날 가능성이 크니까 거기서 진짜 부동에 1위 하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주식들은 뭐 기호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은 그런 주식들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부의 체인저 저자시죠? 조던 김장섭 저자님과 함께 지금 마이너스 3% 나스닥에서 빠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여러 현상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뭐 국내 투자자든 아니면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든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